사회과학연구원 2023년 1학기 제1회 원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어쩌다 보니 사회를 맡게 된 보건대학원의 보건학과의 황승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보시면 아시면 다중 결과를 이용한 통제 집단 합성법.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방법론들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례가 스웨덴 내 코로나19 초기 대응 정책 분석 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발표자 양력을 간단하게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뵙습니다. 이 발표자 이서정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학부 외교학과에 학사하셨고 경제학부에 석사를 마치신 2012년에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가까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에서 연구 강의를 하셨고 작년 3월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입문하셨습니다. 연구 분야가 계량경제학이시고요. 주어진 경제 모형이 참이 아닐 수 있는 상황에서의 통계적 의사결정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논문을 집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실제 결과를 합성법을 이용해서 비교하시는 걸 보실 것 같고요. 여기 통제집단 합성법을 소개를 하고 코로나19 사태 초기 아마 벌써 3년 지나서 스웨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스웨덴이 상당히 저희 방역 연구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준 나라인데요. 스웨덴 방역 정책이 보건, 노동, 경제에 미친 영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부의 이서정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해 주셨듯이 저 연구 분야는 이제 계량경제학이고, 특히 계량에서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경제 모형이 틀렸을 경우에 이제 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결과를 최대한 모형이 틀리건 그렇지 않건 최대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로버스트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윤선 교수님께 오늘 여기서 발표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어떤 거를 발표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려운 다른 좀 계량 논문을 발표를 하면 거의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논문 중에 이제 그 통제 집단 합성법을 사용한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이 논문에 조금 시간을 쏟고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대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단과대에 계시는 이제 연구자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방법론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안 보이는데요. 아까 이미 받으신 종이 아마 다 있을 텐데 오늘 발표의 내용은 제 페이퍼 중에 하나인 Synthetic Controls with Multiple Outcomes, Estimating the Effects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in the COVID-19 Pandemic이라는 이 워킹 페이퍼의 내용에 이제 기반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 있는 웨이 티안하고 그다음에 발렌틴 판첸코라는 제 동료 연구자들하고 같이 쓴 논문입니다. 네, Synthetic Control Method라고 하면 이제 사실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논문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름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통제집단 합성법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합성대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어느 정도 제 생각에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Synthetic Control Method는 언제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Synthetic Control Method는 일단 패널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패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 예를 들어 국가 혹은 미국의 경우에는 주 혹은 이제 도시 등에 대한 이런 우리 패널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패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정책 효과,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처음에 제시가 이제 사용이 된 거는 아바디 앤 갈디자버 2003년에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서 이런 폭력 사태가 막 많이 일어나는데 원래 바스크 지방이 스페인에서 좀 부유한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바스크 지방의 경제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를 이제 처음 이런 신테릭 컨트롤 방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이 아바디 다이아몬드 앤 하이 뮬러 혹은 뭐 그 뒤에 있는 이런 서베이 페이퍼에서도 이제 이런 신테릭 컨트롤 방법이 심지어 정치학이나 혹은 사회학의 여러 가지 상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독일 통일이 서독의 경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가 그 이그젬플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 방법론 자체가 조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이게 좀 이론이 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최근에 워낙 또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용성이 좀 검증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통계학이나 계량 경제학 분야에서도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책 효과만을 추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정책 효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신뢰 구간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통계학 저널 중에 가장 최고의 저널 중에 하나인 저널 오브 아메리칸 스태티스티컬 어소시에이션에서도 2021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통째로 스페셜 이슈를 하나 통째로 만들어서 이런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론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가 뭐냐라고 하면 언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책이나 혹은 어떤 사건의 효과를 받는 집단이 하나만 있거나 혹은 아주 이제 소수의 그런 집단만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패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뭐 한 100명, 1000명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의 효과를 받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정책의 효과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그 패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보통 이중차분법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정책 효과를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가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그 정책의 효과를 받은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국가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서독이 통일을 했을 때 그럼 그 통일의 효과는 무엇이냐? 뭐 그런 통일된 나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의 이런 DID 메서드 같은 거를 사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느냐면 지금 제가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써놨는데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독일 통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서독의 GDP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하고 있는 거는 통일 이후의 서독의 GDP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서 통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서독의 GDP를 계산을 해서 이 둘의 차이가 독일 통일로 인한 통일이 서독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하면 뭐 이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럽에서 서독과 비슷한 국가들을 좀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런 비슷한 국가들의 어떤 convex combination 혹은 뭐 우리가 그냥 가중 평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뭐 영국도 조금 썼고 프랑스도 조금 썼고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을 조금씩 섞어서 그 통일 전 독일과 상당히 비슷한 독일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걸 합성 서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합성 서독은 그 통일 이전에는 실제 서독과 상당히 비슷한 뭐 패턴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1인당 GDP를 본다라고 하면 합성 서독의 1인당 GDP와 그다음에 실제 서독의 1인당 GDP는 통일 이전에는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도록 우리가 이제 그 합성 서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합성 서독에는 이제 통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일 시점 이후에도 우리가 그 값을 계속 계산을 한다면
이제 통일이 없었을 경우에 서독의 1인당 GDP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좀 흐리긴 한데요. 지금 이 X축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연도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패널 A를 보시면 이게 지금 서독과 나머지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이 1인당 GDP고요. Y축이 1인당 GDP고 X축이 연도인데 1960년도부터 지금 200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뭐 다들 이제 보시겠지만 이런 여러 국가들이 전부 이제 1인당 GDP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 지금 진한색 선으로 그려진 것이 서독의 1인당 GDP.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것이 나머지 OECD 국가들의 평균 1인당 GDP.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좀 연하게 표시된 실선들이 그냥 각각 개별 국가들의 이런 1인당 GDP를 다 찍어 놓은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1990년에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reun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독일 통일이 된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 통일 시점 이후로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갑자기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꺾이는 부분이 아마도 이게 아마 독일 통일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서독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서 이제 동독의 어떤 그런 경제와 그런 복지 시스템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썼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서독의 1인당 GDP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로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만큼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테릭 컨트롤 방법을 사용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나머지 점선들을 잘 가중 평균을 해서 우리가 신테릭 웨스트 저머니를 만들어내면 그 신테릭 웨스트 저머니의 이제 그 1인당 GDP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아마 차이를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두 개, 여기 검은색 실선 밑에 있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테릭 웨스트 저머니인데 그 두 나라, 1인당 GDP가 거의 같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통일 이후에 이 신테릭 웨스트 저머니의 1인당 GDP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에서는 이 두 선의 차이가 바로 트리트먼트 이펙트이다. 통일의 효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는 그냥 신테릭 컨트롤의 전반적인 방법론을 소개하는 거에다 조금 더 얹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페이퍼에서는 기존 SCM을 좀 개선한 거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SCM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교적 긴 정책 시행 이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그젬플에서도 60년대부터 90년대 한 30년 정도의 1인당 GDP를 우리가 다 사용을 해서 신테릭 웨스트 저머니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페이퍼 논문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좀 길게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짧게 우리가 그걸 맞추면 좀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신테릭 유닛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긴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패널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난 30년,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계속 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중에 다른 구조적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사실 이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의 가정이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이용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기존 SCM 방법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신테릭 컨트롤 방법은 하나의 결과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좋은 매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랜 프리트리트먼트 피리어드가 필요했다는 것인데 제가 이 페이퍼에서 한 거는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의 결과 변수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믿을 만한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코로나19 때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스웨덴이 아주 좀 느슨한 이제 방역 정책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뭐 공공보건, 뭐 노동시장 그리고 경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법을 실제로 뭐 사용 가능하냐, 얼마나 잘 되느냐라는 것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89년에 이제 독일 통일 이그젠플이거든요. 독일 통일 이그젠플인데 89년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1인당 GDP를 다 맞춘 것이 아니라 89년 딱 한 해에 그 경제 영역의 결과 변수들, 뭐 이런 민관 사회복지 지출, 뭐 에너지 공급량, 전력 생산량, 3극 특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일본, 유럽에 동시에 이렇게 출원된 특허를 얘기를 하거든요. 뭐 3극 특허, 뭐 실질 GDP 성장률 등등 이런 이제 변수들을만 가지고 가중치를 딱 계산을 해 보니까 89년만 이제 자료만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거꾸로 60년대까지 쭉 찍어 보니까 뭐 기존에 했었던 이제 신테릭 컨트롤 방법으로 만들어낸 서독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뭐 핵심은 어쨌든 저희 방법을 썼을 경우에도 아주 좋은 신테릭 컨트롤 가중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제가 먼저 이런 셋업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지식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도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J+1개의 집단 혹은 국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런 집단들의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T 기간 동안에 이런 집단들의 어떤 결과 변수를 관측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0이라는 것이 이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모든 유닛들이 다 사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셋업에서는 첫 번째 유닛이 이제 바로 트리트먼트를 받은 유닛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그럼 J개의 유닛은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유닛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닛 1이 독일, 나머지 이제 유닛들이 그냥 뭐 다른 OECD의 다른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YITD라고 돼 있는 게 일단 뭐 여기저기 막 뭐 ITD 3개나 붙어 있는데 저게 이제 결과 변수를 말을 하는데 I번째 유닛에 T 시기에 측정된 이제 결과 변수인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숨어 있는 부분이 위에 붙어 있는 D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D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이 경제학계나 혹은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Potential Outcomes Framework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잠재적 결과 모형이라고 해서 트리트먼트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실제로 통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두 개를 동시에 다 이제 나타내는 그런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YITD가 D가 0이면 통일이 되지 않았을 때의 뭐 1인당 GDP. 그 D 값이 1이면 통일이 되었을 때의 GDP.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걸 우리가 동시에 두 개를 다 관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뭐 통일된 독일만 관측을 하거나 뭐 통일이 만약에 안 됐으면 통일이 안 된 독일만 관측을 하기 때문에 둘 다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잠재적 결과라고 부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잠재적 결과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지막 부분은 만약에 D가 1이다. 그래서 실제로 트리트먼트를 받았는데 만약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러면 이 Y 0인 경우가
counterfactual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이 표를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표를 보시면 유닛이 총 J 플러스 1개의 유닛이 있고요. 첫 번째 유닛이나 뭐 모든 유닛이 다 1부터 T0까지는 다 이게 위에 보시면 0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유닛도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Y110 사실 이거는 제가 다른 경제학자들한테 설명해도 막 일단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뭐 이게 110, 120 하니까 뭐 정확하게 저게 뭐가 뭐냐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되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110이면 저는 다 잘 알고 있는데 1이면 유닛 1이 1기에 그러니까 시점 1에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Y1T0, 0이면 첫 번째 유닛이 T0 시점에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0 시점 이전에는 어떠한 유닛도 다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는데 T0 시점 직후에 어떤 트리트먼트가 일어나고요.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리트먼트를 받은 이제 유닛인데 그 유닛은 이제 Y1 T0 더하기 1 하고 위에 1이 붙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유닛은 트리트먼트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유닛들은 아무도 이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효과,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 사실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라는 것도 뭐 어떤 분야에서는 처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좀 더 이제 경제학 그 정책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책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뭐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책 효과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Y1, 이 슈퍼스크립트 1만 붙어 있는 이게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은 값만 관측을 하는데 트리트먼트 이펙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 이 Y 첫 번째 유닛의 Y 값이 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Y1T0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측이 안 되는 거죠. 저 값은. 네. 그래서 이런 missing value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신테틱 컨트롤은 저 값을 한번 만들어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그 컨트롤 유닛들인데요. 이게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컨트롤 유닛들의 프리 트리트먼트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노란색 값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피리어드에서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의 어떤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해서 이 Y110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가중치를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뭐 통계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회귀 분석과 비슷한 모양의 그런 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 가중치를 얻은 다음에 그 가중치를 통해서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W라는 게 가중치거든요. 각각의 이 유닛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뭐 이런 가중 평균을 이제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Y 첫 번째 유닛의 Y0 값을 우리가 approximation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현존하는 이제 SCM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관측된 변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중치를 계산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같은 영역에 있는 제가 여기서 같은 영역에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뭐 공공보건이다 그러면 뭐 영아 사망률, 뭐 병원 수, 의사 수 그다음에 뭐 기대 수명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뭐 경제 활동이다라고 하면 GDP, 뭐 수출입, 뭐 혹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등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비슷한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어떤 비슷한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변수들을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중치를 계산을 할 때 이 가중치를 계산할 때 한 변수를 가지고만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변수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가중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이 캐피탈 대문자 K개의 그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결과 변수를 이용한 이런 synthetic control estimator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자, 첫 번째 유닛 독일의 T기의 Y값 1인당 GDP 뭐 K가 small k니까 뭐 저건 1인당 GDP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코로나19 사망자, 코로나19 뭐 확진자 수, 뭐 전체 사망자 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변수는 어떤 식으로 이 변수 실제 우리가 관측한 값과 그다음에 우리가 독일이 아닌 J가 2부터 J 플러스 1,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의 어떤 가중 평균으로 계산한 그런 이제 신테릭 웨스트 저머니의 값을 이제 이 차이를 비교를 함으로써 저게 우리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중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가중치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가중치이기 때문에 non negative가 돼야 되고 항상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다 더하면 또 1이 돼야 되겠죠. 1이 돼야 돼.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 좀 중요하게 이제 원래 그 신테릭 컨트롤 방법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조건이 이 가중치를 이용했을 때 뭐 여기서 Z라는 거는 그냥 뭐 다른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변수들을 얘기하는데 이 가중치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혹은 이 결과 변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에 대해서는 이런 다른 OECD 컨트리로 서독의 그 1인당 GDP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사실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건을 이제 perfect fit 조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놓치고 지나간 부분은 제가 이제 이 가중치를 계산을 할 때, 이제 수학적으로는 가중치를 계산을 할 때, 이 가중치는 지금 K의 이제 각각의 결과 변수마다 다른 이제 가중치가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역에 있는 모든 가중치에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똑같은 가중치가 계산된다라는 걸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뭐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뭐 당연히 손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사용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아마 가중치를 바로 주기 때문에 굳이 뭐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페이퍼에서 말씀드리는 Multiple Outcome Synthetic Control의 경우에는 이 Y 변수와 그 다음에 이 synthetic 유닛의 어떤 그 Y 변수의 차이의 제곱을 T에 대해서만 이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모두 이제 다 합을 구해서 그냥 그것만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K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도 다 더해줘가지고 이 제곱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두 실제 서독과 신테릭 서독의 그 아웃컴 베리어블의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차이를 보시면 기존의 그 이제 컨벤셔널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바깥에 서메이션이 이제 K가 안 붙어 있고, 왜냐면 그 경우에는 자, 우리가 뭐 GDP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신테릭 컨트롤을 해보자. 그 다음에 뭐 뭐 수출입에 대해서도 또 신테릭 컨트롤을 해보자. 각각을 다 신테릭 컨트롤을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오늘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원래 그 아바디의 논문을 보시면 이제 왜 이런 방법이 사실 이제 계량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어떤 추정치를 계산을 하는 그런 에스티메이터 공식을 만들어내고 뭐 이게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컨시스턴트하고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실제 Y들이 이런 우리가 관측하는 Y들이 어떠한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가 뭐냐라는 하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그냥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이제 테크니컬하게 중요한 점은 저희의 이 멀티플 아웃컴 신테릭 컨트롤 방법이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수들의 공통적으로 숨어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사실 좀 핵심적인 거고요. 만약에 뭐 제가 그러니까 보건 쪽에 있는 어떤 변수와 경제 쪽에 있는 변수를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느냐? 뭐 그 경우에는 사실 이 둘의 공통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각 합쳐서 쓰면 뭐 이게 큰 뭐 이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더 이 부분도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보인 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다중 결과 변수들을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런 신테릭 컨트롤 메서드보다 좀 더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페이퍼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사용을 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 아마 맞닥뜨리게 되실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분들 독일 통일 이그젬플을 다시 한번 이제 레플리케이션 해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0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 한 5년만 써도 되는지 1년만 써도 되는지, 또 어떤 페이퍼 보면 자 5년씩 평균치를 구한 다음에 뭐 한 5개를, 그러니까 5년 평균을 쭉 구해가지고 한 30년이니까 한 6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또 계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뭐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은 사실 전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퍼펙트 핏 컨디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퍼펙트 핏을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 게 과연 그냥 아주 좋은 것이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간단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 퍼펙트 핏 컨디션을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버리면 소위 말해 오버피팅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오버피팅의 문제는 이 머신러닝이나 이쪽에서는 아주 뭐 사실 잘 알려진 문제인데,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버피팅이 뭡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오버피팅이 정확하게 이제 이렇다라고 챗 GPT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형이 훈련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를 너무 이렇게 피팅을 잘 해버려가지고 이 모델 딱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설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 퍼펙트 피트 컨디션을 완벽하게 만족을 해버리면 그 트리트먼트 이후에 이제 실제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쓸모가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챗GPT 가서 그냥 오버피팅이 뭔지 설명해줘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이 답을 정확하게 아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제가 간단하게 해보니까 뭐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뭐 시뮬레이션 결론은 잘 된다. 저희가 제시한 방법이 잘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프리핏, 포스트핏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프리핏이 작으면 작을수록 퍼펙트 핏이 더 이제 핏이 좋다. 0에 가까울수록 핏이 좋다라는 것이고, 포스트핏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웃 오브 샘플, 그러니까 이 프레딕션을 할 때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프리핏이 0.03이니까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 핏이 거의 만족되는 경우인데, 포스트핏은 뭐
1이 넘어가서 좀 안 좋은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게 프리핏을 좀 이제 증가를 시키면 어떤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용을 해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프리핏을 증가를 시키니까 오히려 포스트핏은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오버피팅의 문제인데요. 오버피팅의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에 이 NN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the number of control unit with non-negative weights, 이렇게 sparsity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저게 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중 평균으로 지금 신테릭 서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제가 막 26개 지금 뭐 30개 나라를 쓴다라고 하면 그 나라들을 0. 뭐 얼마씩 다 조금씩 써서 만드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가장 좀 이상적인 거는 좀 그런 가중치가 좀 작은 국가들은 다 그냥 0의 가중치를 줘버리고 제일 중요한 몇몇 국가들만 딱딱 빼서 자 독일은 오스트리아하고 뭐 이런 나라들 한 3개국 정도의 가중평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되게 좋다라고 이제 더 좋은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NN이라고 하는 게 그런 non-negative weight을 받는 컨트롤 유닛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여기 뭐 27개, 28개면 거의 다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sparsity 컨디션을 만족을 잘 안 한다. 근데 이게 뭐 7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non-negative weight을 받는 유닛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K가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결과 변수를 사용을 하면 그만큼 이런 좋은 성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한 10분 정도는 제가 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20년 초에 저희 이제 가족이 한국에서 이제 호주에 놀러 와서 1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 막 뉴스가 뜨는 게 막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건너오신 뭐 여행객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는 막 약간 한국이 이미 그런 바이러스에 뭔가 노출이 된 나라처럼 이렇게 뜨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1월 달, 2월 초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초반에 이제 입국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치를 많이 취했는데,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2월, 3월에 그 케이스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달리 이제 스웨덴은 매우 느슨한 방역 정책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거리두기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의 효과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서 이 병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이제 비약물적 대응을 통한 대응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최근 이제 몇몇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테릭 컨트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MPI들이 유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들이 몇 개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 분야를 동시에 본 논문은 아직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역 정책의 이런, 엄격성, 이런 거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보고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Our World in Data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면 사실 온갖 정보가 다 있습니다. 온갖 정보가 다 있고, 마찬가지로 저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한 거는 stringency index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100에 가까우면 정부가 매우 강력한 이런 정책을 MPI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0에 가까우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시간이 갈 때 이게 2020년이거든요. 2020년 3월 혹은 어떤 나라들 경우는 2월 달에도 벌써 이 stringency index가 올라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제일 진한색 라인으로 표시된 부분이 스웨덴의
stringency index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스웨덴도 당연히 어느 정도 MPA를 적용을 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거의 제일 낮은 MPI를 어쨌든 사용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점선으로 찍어놓은 부분이 treatment d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 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 경우에 treatment라고 하는 거는 느슨한 방역 정책을 택한 것이 바로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가정을 하고, 저 트리트먼트는, 계산한 방법은 이제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26개국의 코로나19 이제 대응 스트린전시 인덱스가 최고점에 다다른 날짜에 평균을 내봤더니 2020년 3월 28일이더라. 그래서 2020년 3월 28일에 다른 국가들은 다 이게 트리트먼트를 받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하고 완전 좀 반대의 경우인데 모든 국가들이 트리트먼트를 받았고 한 국가는 트리트먼트를 안 받은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만 트리트먼트를 안 받은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저희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날짜가 정확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T0이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1시까지 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Q&A. Q&A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보는 이 변수들은 첫 번째로는 뭐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 뭐 누적 사망자 수, 전체 누적 사망자 수. 이 데이터는 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일별 데이터, 뭐 전체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주별 데이터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이 pre-treatment, 그러니까 3월 28일 이전에 자료 각각의 관측치가 몇 개나 있는지를 다 적어 놓은 값이고요.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률, 결근, 총 노동시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 관련 변수들로는 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확진사 수 그래프이고 보시면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단 3월 28일 즈음 해서 지금 확 올라가는 모습을, 그 이후로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스웨덴의 경우에는 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좀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이고 마찬가지로 뭐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적 비슷한 이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죠. 마지막이 누적 총 사망자 수. 네, 총 사망자, 이거 누적은 아닌 것 같아요. 누적 아니고 총 사망자 수고, 총 사망자 수도 이제 스웨덴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이 스웨덴과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을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동시장에서는 여기 좀 진한 그림이 또 진한 선이 스웨덴인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고용률은 뭐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조금 내려가긴 했죠.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조금씩 내려가긴 했는데 큰 차이가 없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게 absence from work, 이게 뭐 결근 이런 것 같은데요. 보시면 모든 국가들은 전부 다 이 회사에 안 나가는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 정부가 이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각종 정책들을 실시하면서 회사도 나오지 마라, 다 뭐 재택근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bsence from work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느슨한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노동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total hours, 총 노동 시간인데 역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스웨덴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변수들의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GDP는 뭐 큰 차이가 없고요. GDP 그다음에 이게 수입, 수출, 산업 생산,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소매 판매 그리고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 일부 어느 정도 지금 차이는 있지만 사실 뭐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얘기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들로부터 그래서 스웨덴의 그런 느슨한 방역 정책이 각각의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적용을 했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변수들을 일단 모은 다음에 모을 때는 아마 여기저기서 저희가 모았어요. 일단 어떤 것들은 이제 뭐 각국 OECD 사이트에 가서 뭐 모은 것도 있고 유로 사이트에 가서 모은 것도 있는데 여러 군데서 이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각 변수들을 평균 제거를 해줬습니다. 평균 제거가 뭐냐면 이 디미닝 한다는 뜻인데 아까 제가 뭐 좀 빨리 넘어간 것 중에 평균을 이제 디미닝을 변수들의 이제 그 평균을 그냥 빼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평균을 빼주면 퍼펙트 핏 컨디션이 정확하게 만족하지 않아도 뭐 신테릭 컨트롤 메소드가 좀 더 좀 잘 가중치 계산이 좀 잘 된다라는 그런 최근 연구가 있어서 저희도 그 연구의 좀 결과에 따라서 일단 평균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또 표준화를 해준 거는 또 여기 밑에서 보이시겠지만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표준 편차로 또 나눠줬고요. 그래서 나눠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다시 피팅을 해주고 이 가중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중치를 계산을 한 것이 저희 이 Multiple Outcomes Synthetic Control Estimator이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Counterfactual Outcome Variable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떤 웨이트를 실제로 계산한 그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 부분을 살펴보면 자, 보건에서는 이 스웨덴이 어떤 국가들하고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네덜란드가 31%, 그 다음에 덴마크가 26%, 핀란드가 20%. 이게 좀 큰 웨이트이 가중치가 주어진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큰 걸 좀 골라보니까 스페인, 뭐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좀 비교적 큰 웨이트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파르시티 컨디션이 그렇게 잘 만족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작은 웨이트를 받은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웨이트를 받은 20% 이상의 웨이트를 받은 것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그 각종 변수들의 움직임이 뭐 그 이제 보건 관련된 변수들은 이런 덴마크와 핀란드와 네덜란드와 뭔가 비슷하게 좀 이렇게 움직였고 이게 트리트먼트를 받기 이전에요.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뭐 노동시장은 뭐 프랑스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과 비슷하게 뭐 스웨덴이 노동시장이 구성이 되었고 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상당히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네. 짧게만 해도 네. 될까요? 이게 결국 보건 같은 경우 웨이트 0에서 1 사이로 그러니까 네. 갈 수 네. 있고 합치면 1이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신세틱 웨이트 보건에서 이 많은 나라들이 0이다. 그러니까 뭐 전혀 가져올 게 없다. 네. 다른 노동이나 경제도 좀 궁금하지만 특히 보건에서 네. 이 예를 들면 영국이나 스위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가 네. 0의 가중치를 갖는다. 이게 사실 오리지널 신세틱 메소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완전히 스파르스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이제 원래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좋은 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중에 이 여러 나라들을 사용을 해서 스웨덴의 어떤 보건 관련된 변수들을 만들어내는데 네덜란드와 핀란드와 덴마크만 사용하니까 충분히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다른 나라들을 계속 갖고 와서 안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더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뭐 이제 이게 0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이런 스위스의 이런 변수들의 움직임과 스웨덴의 그런 보건 관련 변수들의 움직임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냐? 뭐 그렇게는 뭐 그건 당연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봤을 때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아마 모든 국가들의 보건 관련 변수들이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개만 썩어서 우리가 가중 평균을 딱 만드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맞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이제 counterfactual analysis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공중 보건 세 변수들,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이제 총 사망자 수를 전체, 누적으로 잘못 썼는데, 여기 누적이 아니라 그냥 전체 사망자 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진한 색으로 표시된 이 실선이 실제 스웨덴의 결과 변수의 값이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테릭 스웨덴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엄격한 MPI를 적용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스웨덴의 누적 확진자 수가 7월까지, 그러니까 2020년 7월까지 약 70% 정도 감소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누적 사망자 수도 68% 이상 이제 감소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적 전체 사망자 수는 약 11% 정도 이제 감소를 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니까 더 엄격한 방역 정책이 있었다라고 하면 2020년 2분기까지 보시면 고용률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지만 그다음에 뭐 결근의 비율은 전체 노동 인구의 한 25%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거 다른 국가들처럼 회사 나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비슷한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총 노동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이제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런 결과들이 처음에는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3분기가 되면 거의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사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다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변수들의 영향을 보시면 사실 경제는 앞에서 보셨던 그런 공중 보건 관련 변수들이나 그다음에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과는 다르게 그 효과가 거의 대부분 없고요. 뭐 하나 있는 게 이 소매 리테일 세일스가 좀 바뀌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매 판매도 좀 확 줄어들었다가 금방 다시 회복을 하는 걸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는 큰 영향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스웨덴이 처음에 그런 이제 느슨한 방역 정책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스웨덴이 좀 더 엄격한 방역 정책을 사용을 했더라면 어쨌든 우리가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거는 아주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면 사실 경제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었느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경제는 뭐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더라 하는 이제 결론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2020년 7월까지만 계산하시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 페이퍼를 쓴 게 이제 한 2021년 정도에 썼었는데 2021년, 22년 뭐 그 뒤로 좀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있던 것이 뭐 한 그 정도까지 결과였고요. 예. 아마 지금 새로운 데이터로 하면 또 다른 결과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은 이제 뭐 방역 정책의 느슨함과 엄격함을 논하는 것이 약간 의미가 없어지는 지경에 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실은 이런 분석을 다시 해보고 뭐 종합적으로 이런 대응들이 어떤 결과를 있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이제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면은 스웨덴의 공공 방역했던 당국자들한테 되게 난감한 결과잖아요.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으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뒤에는 이제 느슨함 스트린전스 인덱스가 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없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한국은 이 MPI의 효과를 초창기에 아주 크게 받았던 모델 컨트리였지만 네. 델타 베리에이션 이후로는 사실 그 MPI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맞습니다. 네. 그 델타나 오미크론 베리언트가 나온 다음에도 요 분석이 유효한지 그게 좀 시기를 더 늘려보면은 네.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또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난 부분이 이제 뭐 마찬가지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변종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MPI가 지금 저희가 이 트리트먼트를 딱 하면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정도의 트리트먼트를 받고 뭐 이런 가정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어떤 나라들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오미크론이 퍼진다, 걷잡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오염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분석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지금 저희 자료에서도 어떤 국가 아까 처음에 제 자료를 보시면 어떤 국가들은 3월 28일 이전에 이미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스트린전시 인덱스 자체를 벌써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이펙트 데이트 이전에 이미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백데이팅 뭐 엑서사이즈를 해본 것인데 뭐냐면 그 트리트먼트 데이트를 그냥 아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번도 나오기 전에 2019년 10월 1일로 그냥 설정을 하고 2019년 10월 이전까지의 그런 뭐 경제 변수 혹은 뭐 각종 노동시장의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거기서 그냥 가중치를 계산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그 가중치에 의해서만 이제 실제 우리가 신테릭 스웨덴과 실제 스웨덴의 결과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다른 그림들은 다 보여드리지 않을 테지만 이게 이제 레이더 차트인데요. 이게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뭐 공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변수들을 그냥 다 한 표에 다 몰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의 평균값이고 이게 2019년 4분기의 평균값이고요. 사실 제일 마지막 그래프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결과의 로버스니스를 얘기를 하는 그래프인데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은색 선이 스웨덴, 그다음에 이 점선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 저희가 원래 했었던 분석의 2020년 2분기의 그 값들의 평균값을 저희가 찍어 놓은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 백데이팅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아예 그냥 트리트먼트 데이터를 바꿔가지고 다시 평균값 계산해봐도 빨간색 선처럼 나오더라. 그러니까 크게 뭐 보시면 뭐 이게 크게 뭐 결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저희가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신테릭 컨트롤 방법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특히 이제 이런 방법들이 사실 실제 사용을 할 때는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이 뭐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영역 비슷한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신테릭 컨트롤 방법을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이런 방법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SCM 방법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동안 영상적인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뭐 의견도 있고 질문을 이렇게 뭐 조금 간단한 질문 먼저 진행하는 게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고 자기 소속인 간단히 얘기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인 김동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좋은 발표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점은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봤었을 때 제가 좀 그 PSM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간 PSM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 단위의 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 트리트먼트 집단과 굉장히 유사한 집단을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PSM은 개인 단위를 사용하는데 좀 이런 핀서티 컨트롤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여러 국가는 여러 집단을 가지고 사실은 그 핀서티 컨트롤 집단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관심이 있는 하나의 국가에 여러 시점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혹시 핀서티 컨트롤 집단을 만드는 방법도 혹시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propensity score matching이라고 하면 어쨌든 한 개인의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어떤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관측 가능한 값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소위 말해 propensity score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propensity score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자라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테릭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개인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유닛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독일이 말씀드렸듯이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펜시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통일이 될 확률은 뭐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관측한 그런 관측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뭐 가장 근원적으로 숨어 있는 방법론은 뭐 그런 아이디어는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가의 이제 뭐 2020년, 2015년, 2010년 이런 값들을 사용해서 신테릭 컨트롤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정확하게 신테릭 컨트롤의 그 기존의 신테릭 컨트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값들을 가지고 가중치를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두세 개만 있으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바디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라는 나라의 1인당 GDP를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쭉 30개의 그런 관측치를 쭉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 관측치를 다른 나라들의 1인당 GDP와 매칭을 해서 한번 가중치를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질문 양쪽에서 동시에 먼저 하십시오. 네.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외교학 전공 석사과정 박범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 질문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메소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메소드는 두 개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합성을 할 때 어떤 국가에 가장 큰 가중치를 줄 것이냐. 네. 뭐 독일을 오스트리아와 미국으로 합성을 한다. 이 가중치가 하나 있고, 근데 그 전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그 궁금한 아웃컴이 보건인 경우에 네. 공공보건이라는 아웃컴이 궁금할 때 여기 그 예시로 영아 사망률이랑 병원과 의사수 기대 수명 같은 거를 이제 그 지표로 설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알아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좀 가장 비슷한 합성을 하고자 할 때 이 각각의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가중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공보건의 이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요. 네. 네네.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특징들 각각에 또 가중치를 부여하고 네, 그러니까 공공보건 알아볼 때 기대 수명보다 영아 사망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중치를 먼저 부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국가가 합성은 제일 좋은가 이거를 그 다음에 푸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저 변수 각각에 주는 가중치는 그냥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자의적으로 부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메소드 자체에서 또 추적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좀 뭐 정확하게 이해한 질문이고요. 실제 신테릭 컨트롤을 사용을 할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리가 T0기의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을 이용을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어떤 기간에 좀 더 가중치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좀 가중치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좀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각각의 이 시기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줄 수 있고요. 그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원래 아바디 와 그 저자들은 어떤 식으로 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이 퍼펙트 피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가중치를 그냥 프로그램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주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연구자가 임의로 줄 것이냐, 뭐 제 생각에 그것보다는 뭐 아까 원래 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줬을 때 가장 최적의 가중치를 얻어낼 것인가라는 거를 해서 뭐 하면 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아마 있는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질문. 저는 물리학과 연구원 이장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살면서 통계 이런 분석 방법은 한 번도 접해본 적도 없고 이런 세미나도 처음이라 약간 초보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멀티 아웃컴을 조합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애들로 만들어야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기존의 싱글 아웃컴이 엔디멘전을 원디멘전으로 분사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걔네들 멀티 아웃컴 베리어블 코릴레이션이 적을수록 더 좋은 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반대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방법의 장점을 말씀하실 때 기존의 싱글 아웃컴과는 다르게 과거 데이터, 짧은 기간의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후에 구조적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이 방법도 사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맞지 않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예측 구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네, 뭐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의 답에 대해서는 자 이게 사실은 비슷한 결과 변수가 뭐냐? 제가 딴 데서 발표를 하면 항상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뭐 어떻게 비슷하다는 뜻이냐? 이제 그런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비슷한 것이냐? 네, 아니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underlying 모형에서 그런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은 변수들을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비슷한 변수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변수들이 코릴레이션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게 뭐 좀 반대로 움직이면 오히려 숨어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이런 걸 변수들을 고를 때, 자, 변수들 중에서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은 변수들을 골라서 뭐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연구자의 어떤 뭐 그런 지식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자가 자 이런 변수들은 뭐 예를 들어 식생활, 뭐 혹은 문화, 뭐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뭐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원래 신테릭 컨트롤이 사실 이게 뭐 몇 기 이후로 지나가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이제 우리가 예측 신뢰 구간을 구한다고 그러면 신뢰 구간이 아마 매우 넓어져서 더 이상 예측이 무의미한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언제까지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뭐라고 하면 뭐 기존에 있는 신테릭 컨트롤과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네. 문제가 뭐였어요? 기존에 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GDP를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을 해서
어떤 신테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럼 생각해보면 야, 50년대 우리나라 경제하고 60년대, 2020년 경제하고 너무너무 다른데 이게 아마 동일한 모형에서 만들어진 1인당 GDP라는 값이 동일한 모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가정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피리어드를 우리가 매칭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에서 이제 제가 이 방법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결과적으로 지금 정량적으로 그런 언제까지 이 모델을 좀 높은 신뢰도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예측은 전혀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안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그 각각의 우리가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다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신뢰 구간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사실 한 1년 후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질 정도로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예측이 잘 될 수도 있고, 예, 그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있는 고기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 들으신 거 굉장히 잘 들었고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합성 법을 활용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합성해서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비교 그러니까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일종의 도너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 도너풀을 정할 때 이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럽의 26개국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그 풀에서 가중치를 갖다가 각각 뽑으셨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스웨덴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굳이 26개 국을 갖다가 선정하신 거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가중치를 보여줬던 그 표 33번 슬라이드를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나라들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이제 5번이나 4번 번대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나라들의 경우는 한 군데도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럼 저런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이나 루마니아는 그냥 도너풀 자체에서 아예 처음부터 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실 때 퍼펙트 핏의 경우에는 오버피팅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에 있어서 디미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제 데이터의 기간을 갖다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퍼펙트 핏이 아니라 그냥 디미닝 방법이 아니라 그 가중치 자체에 있어서 퍼펙트 핏보다는 약간 좀 느슨한 형태로 그 오차를 좀 남겨두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포지션 퍼펙트핏이 오차가 제외적으로 탑 1이라고 치면 탑 5나 탑 10 정도로 이제 약간의 오차를 준 경우에 이제 나오는 결과값들을 탑 5, 탑 10 정도로 해서 약간 밴드위스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는 시도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로는 도너풀에 대한 건데 도너풀은 뭐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근데 맞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도너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는 않고 있고요. 왜 뭐 이미 0인 나라들을 집어넣었냐? 사실 저거 빼도 아마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계량 경제학, 통계학에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 없는 변수를 넣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필요한 변수를 뺐다가는 이제 이게 뭐 omitted variable bias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제 생각에 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한번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는 비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 안 뺐냐라고 하면 뭐 혹시 모를 이제 만약에 뺐는데 이게 포지티브에서 받는 나라들이면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네. 뭐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좋은 생각인데 실제로 이런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미니마이제이션의 과정이 그렇게 딱 우리가 랭킹을 주는 뭐 가중치의 셋들이 여러 개가 쫙 있어서 이 가중치가 가장 0으로 만들고 가장 작게 만들고 뭐 그 다음은 조금 뭐 0.001 정도의 어떤 오차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딱 미분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의 값이 뭐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0.1보다 작은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뭐 당연히 그냥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뭐 쉽지만 지금 이렇게 뭐 이제 우리가 막 28개 나라들의 28개의 파라미터를 지금 이렇게 이제 찾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0.1이 되느냐는 수많이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고나 박사과정 네.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그렇게 등록표를 지정하고 네. 이제 어쨌든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또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만약에 저희 일단 한국을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한국을 만약에 귀족으로 놓는다고 하면은 네. 네, 한국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이 말하면은 뭐 2인이고 5인이고 9시고 10시고 이렇게 되게 뭐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은 했지만 계획적으로 변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미래 예측할 때도 예,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신태틱을 정확하게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정당화라던가 뭐 어떤 뭐 검증의 그런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그젠플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는 아주 큰 이벤트잖아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이에 당연히 독일의 1인당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독일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큰 규모의 더 중요한 이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정책들이 뭐 이제 계속 일어나면 이게 사실은 그런 트리트먼트들이 서로 다른 트리트먼트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염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방법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뭐 그냥 적정한 뭐 아주 모더레이트한 그런 정책의 효과를 이런 방법으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이렇게 딱 이것만 있고 아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뭐 때문인지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혹시 뭐 코멘트 겸 예. 보건의학원의 이인조입니다. 예. 혹시 그 아까 실제 분석에서 저기 아까 스웨덴 경우 보여주셨던 여기에서 네. 저 초기 대응이 엄격했다라는 말을 실제로 이제 계산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고, 네. 만약에 스트레인전시 인덱스로 저걸 보셨더라면 그거를 이제 어떤 그 값이 만약에 뭐 높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어떤 그 인덱스를 높이는 방법의 패스웨이는 되게 다양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국경을 봉쇄할 수도 있고, 그 패스웨이에 의존을 하지 않고 저렇게 초기 대응이 엄격했다라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좀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아까 그 전체 테이블 데이터 레이아웃 보이는 네. 테이블에서 거기서 사실 이제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제 스웨덴이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트리트먼트를 받고 난 다음에서도 그 나라가 뭘 받든 간에 각각의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가 이제 통일만 안 돼 있으면 자기네 나라는 그냥 다 0이라는 그 트리트먼트 시퀀스가 이제 컨트롤이 된 걸로 그냥 쭉 가는데, 실제 뭐 독일이 통일을 하면 사실 그 자기네 나라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통일은 안 됐지만 통일이 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포텐셜 아웃컴의 데피니션이 자기가 받은 트리트먼트에 대한 함수라기보다는 사실 다른 나라들의 트리트먼트에 의해서도 포텐셜 아웃컴의 영향을 데피니션을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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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과정이 사실은 이 통계학에서는 숫바라고 불리는데, 제가 받은 트리트먼트가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이런 포텐셜 아웃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저희가 가중치를 계산할 때 독일 통일되기 이전의 값들만 가지고 가중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독일 통일 이후에 예를 들어 독일 옆에 있는 나라가 당연히 이제 독일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1인당 GDP가 막 바뀔 테지만 그건 어차피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하신 문제가 여기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썸션을 우리가
뭐 좀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뭐 피어 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 스트린전스 인덱스가 뭐냐라고 하는 엄격하다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신데, 엄격하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격성 지수가 최고점에 다다른 날짜들의 각국의 그런 평균을 3월 28일로 해서 이날은 모두가 이제 트리트먼트를 받은 1이라고 하는 것이고, 스웨덴은 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과 0의 차이는 다른 국가들의 다른 이제 그런 나라들의 평균적인 엄격 스트린전스 인덱스가 그 나라들만큼 평균적으로 높았다면, 이제 이게 사실 더 엄격했다라면의 정확한 테크니컬한 이제 뜻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실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값은 뭐냐? 그 값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경로들의 아마 평균적인 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런 분석도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을 좀 드리면 이제 아마 지금 쓰신 분석제는 스트랜전드 인덱스 아마 7개 변수로 레거시 스트랜전드 인덱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기 이제 스트랜전드 2변수 추가되고 새로운 게 만들어져. 왜냐면 저 그려보면 이렇게 들쑥날쑥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학교만 문 닫아도 확 올라가고요. 다른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뭐 Government Response Index, Containment and Health Index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 이런 연구를 다른 쪽 활용하시려면 똑같이 와우 월드 데이터에 있는 다른 인덱스도 있으니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두 분만 말씀드린데 성비를 감안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윤아라고 합니다. 사실 그 33쪽에 있는 툴을 보면서 이거 실제 적용해 볼 때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서 했는데요. 34쪽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해 주실 때 넌 네거티브의 그 가중치의 합이 1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던 걸 앞에서 들었었는데, 그 1이 되는 거를 했을 때 이게 잘 가중치를 추정을 하려면 이제 좀 필요 없는 애를 아예 제로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로가 되기 전에 합이 1이 돼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뭐 보건노동 경제에서 지금 가장 좀 가중치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그 국가들이 이렇게 뽑으셨는데, 그 어떠한 국가들이 그 가중치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좀 저희가 뽑아낼 때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인디케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딱 어느 국가까지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그 연구자가 정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합이 딱 1이 되고 이런 것들이 0으로 만드는 게 뭐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컴퓨터가 탁 뱉어주는 거에 이게 이런 식으로 딱 바로 결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우리가 이게 0.001이면 0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0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도너풀, 이거 각각의 뭐 이런 이제 나라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사실 이 신테릭 컨트롤이 이런 그런 사실 정량적인 것만 제공을 하고 뭐 정성적인 그런 것은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신테릭 컨트롤이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comparative studies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자 독일과 오스트리아만 비교를 하자. 이 두 국가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비슷하고 뭐 경제적으로 비슷한데 한 나라는 뭐 이런 뭐 통일이 됐고 다른 나라는 안 됐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분석 방법은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뭐 잘 갖추어진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뭐 왜 이 나라가 뭐 스웨덴과 비슷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 도너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많은 큰 도너풀을 넣으면 어쨌든 알아서 그런 것들을 고르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가르칩니다. 네. 이 논문의 정책적 함의에 관련돼서 어떻게 디스커션을 벌일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소양적 예측 연구는 필연적으로 상적인 결론만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혹은 코로나19에 외양간 붙이는 것의 정책 제언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전향적인 예측의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식의 그 제언을 다른 연구자들한테 제안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정책 결과 평가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위가 있는지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첫 번째로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느냐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잘 아실 것 같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페이퍼가 다른 기존에 있는 것들의 논문들에 비교해서 좀 가지는 우위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만 보자.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을 이제 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같이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엄격한 정부의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우리가 지금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또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직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스웨덴이 이후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스웨덴 보건부에서 보고서를 3번을 썼어요. 3번을 써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 초기 대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었는데 그 보건부 전체 의견 아닌데 일부 전문가의 악유는 요양원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요양원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기대감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85세, 90세 되는 사람들이 어차피 1년 살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8개월 만에 죽었다. 이게 여기는 똑같이 한 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적절하죠. 실제로 요양원에서 더 많이 죽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죽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악유를 하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비교 논문을 나온 게 제 나라별로 비교할 때 보고 나면서 지표 중에 이제 YPLL, PYLL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Years Potential Life Lost라고 해서 기대 수명 대비 얼마나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스웨덴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비교를 할 때 역학 보건학 쪽에서는 단순 숫자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죽었느냐, 연령, 성별, 잠재, 수명 이런 것들 비교한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는 그런 값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주별 이렇게 산출되기가 조금 어려운 결과라서 인센사트 컨트롤에 적절한 그 시간 값인가에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저의 생각은 비교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지표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스웨덴 얘기에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시사인의 김현희 기자가 작년에 9월에 스웨덴을 직접 가서 방문한 여러 전문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검색하시면. 거기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다시 읽으면서 조금 생각했던 게 여기 오신 분 대부분 숫자로 방법론으로 막 공부하는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저희 보건학에는 숫자 이면에 와서 사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한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요양원에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단기 고용한 요양 보호사,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오면서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스웨덴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정책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안 해줘서 오히려 저 죽은 사람들이 죽었다 문제가 아니라 저것만 죽으면 있다. 그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 전문가 인터뷰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회과
제목도 지금 이 사회과학연구원 2023 1학기 제1원래 세미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